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5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제 남편의 재혼식장 앞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한 달 전까지는 남편이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배달된 붉은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은 멈췄습니다. 신랑 김태수, 신부 최유진. 거기 적힌 신랑 이름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던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보험금 2억을 받았으면서도 여보,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20살 어린 여자와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제 정식으로 재혼까지 하려는 겁니다. 초대장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식장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50명의 하객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신부가 누구였는지를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올해 52세입니다.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무역회사 이사였고 우리는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한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이제 막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돌아왔고 주말이면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늘 남편 자랑을 했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바람 한 번 안 피웠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해. 그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이 부쩍 잦아졌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요. 조심히 다녀와. 건강 챙기고. 그게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5년 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사님이 베트남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현지 병원에 계신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괜찮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딸아이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였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어깨를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가셨네요. 부인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종신보험을 들어놨던 겁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돈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딸아이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했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험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더 샀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로 저는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여보, 저녁 뭐 먹지? 라고 물어올 것 같았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우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남편 냄새가 났으니까요.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미선아, 너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좀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하지만 저는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있는 이 집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카드에서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금액은 35만 원, 카페 결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왜 결제가 되는 거죠? 상담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카드 도용일 수도 있으니 카드 정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달 명세서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같은 카드에서 결제 내역이 찍혔습니다. 이번엔 52만 원, 역시 제주도 카페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카드를 정기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혹시 남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시신을 직접 봤잖아.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해변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뭘 볼 수 있을까? 남편이 정말 거기 있을까? 아니면 그냥 카드를 훔친 누군가가 있을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습니다. 손님은 두어 명밖에 없었습니다.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여자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이 사장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어디 계세요? 여자는 안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창고에서 재료 정리하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밀가루 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은 달랐습니다. 수염을 길렀고 머리도 짧게 잘랐고 안경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똑같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약간 처진 채로 걷는 그 모습, 25년을 함께 산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남편 김태수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요. 저는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카페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다른 여자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저는 그날 밤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을 직접 찾아가 따져야 하나?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남편은 발뺌할 겁니다. 저 사람 미쳤어요. 저는 김태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성형수술까지 했으니 얼굴로는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40대 남자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 사기 사건이네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게요. 탐정은 일주일 후 첫 보고를 해왔습니다. 김태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최유진이라는 여성과 동거 중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보입니다. 카페는 최유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당부했습니다. 더 파봐주세요. 은행 계좌, 통화 내역, 모든 걸 다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한 달 동안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USB에는 남편의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최유진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 해변에서 최유진과 키스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로 김태수라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은 조언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쓰던 물건 중에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는 집에 보관해둔 남편의 빗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아 있었습니다. 탐정은 제주도에 다시 가서 남편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왔습니다. 2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 남자는 분명히 제 남편 김태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 싱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붉은색 봉투였습니다. 결혼 초대장이었습니다. 신랑 김태수, 신부 최유진. 예식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옛날 주소록을 그대로 쓴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과 주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설마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5년 전 죽은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재혼식 날 현장에서 체포되게 해주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재혼식장에 하객이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혼식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에 들떠 있을까? 저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예식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앞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옆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브리핑했습니다. 사모님 준비됐습니다. 식이 시작되면 15분 정도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이 순간을 저는 절대 망칠 수 없었습니다. 식장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진곡이 시작된 겁니다. 변호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축하 인사들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두 손으로 식장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5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남편 김태수와 신부 최유진도 저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러지? 저는 신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부 최유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최유진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이 남자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가 유효한 본처요.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최유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는 미혼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태수와 박미선은
1998년 5월 12일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까지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최유진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총각이라고 했잖아.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른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딸아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저는 사진을 최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당신 남편이에요. 아니, 제 남편이죠. 최유진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지금보다 젊고 수염도 없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유진의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남편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5년 전 당신이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오해인가요? 식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하객 한 명이 외쳤습니다. 죽었다고요? 그럼 지금 유령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보험 사기범이죠. 이 사람은 5년 전 베트남에서 죽은 척하고 보험금 2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기 제주도에서 카페를 차리고 새 인생을 살았죠. 최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 이름 바다가 보이는 집, 서귀포 해안도로에 있죠. 제가 직접 가봤어요. 당신들이 손잡고 걷는 것도 봤고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최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빠 아니라고 해봐. 저 여자 거짓말이라고 해봐.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당신이 제주도에서 살아온 5년간의 기록이요. 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전부요. 그리고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당신이 분명히 김태수라는 과학적 증거까지.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최유진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당장 경찰 불러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변호사도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꺼내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김태수 씨, 보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알았어. 나는 김태수가 아니야. 나는.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남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최유진의 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아. 형사가 막아섰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 한 명이 외쳤습니다. 결혼식 사기네. 완전 사기야. 신랑 측 하객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남편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형사가 남편을 끌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최유진이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오빠가 떠난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는 최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남편을 못 챙겨서요? 25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어요. 딸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제 잘못이에요? 최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그 카페 차린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제가 5년 동안 남편 죽었다고 울면서 받은 보험금이에요. 그 돈으로 당신이랑 사랑 노름한 거예요.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유진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만 불쌍하게 됐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신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놈이랑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최유진은 울면서 외쳤습니다. 오빠를 믿었는데 5년을 함께 산 게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냉정하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됐어요. 당신 5년은 약과죠. 형사가 남편을 데리고 식장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통쾌함? 아니면 허무함? 저는 둘 다였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시들어가는 꽃다발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신부 부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아름다운 부케였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형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험 사기죄로 최소 5년, 최대 10년입니다. 거기에 공문서 위조, 사기죄 등이 추가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무겁게 처벌받게 해주세요. 저는 식장을 나와 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로비에는 아까 하객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다들 수군거림을 멈췄습니다. 어떤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신랑 본처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재혼식 날까지 기다렸다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쯤이야 뭐.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정말 몰랐을까요? 신랑이 기혼자인 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알았든 몰랐든 제 상관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 남편이 처벌받는 거니까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여자들에게 인사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 시내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새하얀 얼굴, 최유진의 울음소리, 형사가 채운 수갑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정말 해냈구나. 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딸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냐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체포됐고 앞으로 긴 시간 감옥에 갇힐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복수는 끝났는데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사립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 DNA 검사 결과지. 형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변호사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요.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충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죽기 한 달 전에 보험을 들었는지, 왜 해외 출장을 자주 갔는지, 왜 베트남에서 사고가 났는지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거부하고 있고요. 아마 죄책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죄책감이요? 진작 느꼈어야죠. 형사가 알려줬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립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험금 사기 후 재혼 시도, 본처가 현장 검거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에는 남편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 본처가 정말 대단하다. 저는 댓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제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호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나와주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사망 6개월 후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주도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신고하면 남편은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끄덕였습니다. 재혼식 날 현장에서 체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턱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워서 옷장에서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잤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미망인이라는 꼬리표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살아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들통날 뻔했습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면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캐물었습니다. 그럼 최유진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남편은 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직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출장 다녀온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배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최종 선고를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와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변호사가 예측했습니다. 아마 징역 7년 정도 나올 겁니다. 자백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이면 충분해요. 제가 5년 동안 고생한 것보다 길게 감옥에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가 추가로 알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전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모님, 그 돈은 사모님이 쓴 게 아니잖아요. 김태수가 카페 차리는 데 썼으니 최유진한테 받아내면 되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은 처음부터 제 거였으면 안 됐던 돈이에요. 깨끗하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일주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벌금 2억 원. 판사는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씌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저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피해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최유진이었습니다. 저예요. 최유진이요.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최유진이 카페 이름을 댔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최유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혼식 날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아니, 김태수가 기혼자인 줄. 5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만 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최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오빠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주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친해졌고 사귀게 됐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한국에 돌아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제주도에 카페를 차리자고 했어요. 저는 좋았어요. 베트남 생활도 지겹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카페는 오빠가 다 준비했어요. 돈도 오빠가 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사업 잘했나 보다 했어요. 설마 그게 보험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의심은 안 했어요? 갑자기 거금이 생긴 걸? 최유진이 변명했습니다. 오빠가 무역업 한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큰 거래 성사시켜서 보너스 받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순진하네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고. 최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재혼식 준비하면서도 전혀 의심 안 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유진이 질문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저는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드, 제가 썼어요. 오빠가 저 명의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사모님 남편 카드였다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최유진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카페 통장이에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여기 남은 돈 5천만 원 있어요. 사모님이 가지세요. 저는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5년 동안 일한 대가잖아요. 최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 돈 쓸 수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써요? 저는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기부하세요.
보험 사기 피해자들 돕는 데 쓰라고.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보험금 반환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최유진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제주도 카페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아직 일자리는 못 구했지만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힘내세요.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찾아가 2억 원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산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월세 수입은 사라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놀라워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보험금을 돌려주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집은 하나 줄었지만 떳떳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52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요리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면 늘 사모님 손맛 최고라고 칭찬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가게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간판도 간단하게 미선인의 반찬이라고만 달았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날 밤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너는 내 인생 살아.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와볼걸.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잘못이지.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골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찌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생겼습니다.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달째에는 하루 매출 20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여자는 반찬들을 구경하다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맞으세요? 남편 보험 사기 잡은.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당한 적 있어요. 바람 피워서 집 나갔는데 재산은 다 빼돌렸더라고요. 사장님 뉴스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고소했거든요. 저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응원하러 왔어요. 반찬 좀 살게요. 여자는 반찬을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당한 여자들, 아내한테 배신당한 남자들. 그들은 저를 보며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가게는 점점 안정됐습니다. 3개월째에는 하루 매출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남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남편 꿈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니? 나는 여기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딸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쓰레기통에 편지 조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편지를 읽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잘 보고 만나야 해.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딸이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알아, 엄마. 나 제대로 볼 줄 알아.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현명할 거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제법 안정됐습니다. 단골도 늘었고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했습니다. 대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이는 성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걸까?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만 믿으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손님이 올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남편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든 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미선이네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하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2번째 아르바이트생을 더 고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주방에서 반찬만 만들었습니다. 판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맡았습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도 순수익이 월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아이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남편 이야기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남편과 상관없이 흘러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김태수 씨가 가석방 신청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범수라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모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감옥에 가둬둬야 할까? 아니면 풀어줘야 할까? 솔직히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제 삶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단풍잎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오든 말든 저는 제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가석방이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형기를 채우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오면 찾아올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만약 온다면 그때 생각하자. 며칠 후 정말로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어떤 남자분이 사장님 찾아요. 4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아.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미선아가 아니라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다 보셨으면 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남편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구나. 반찬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회사에서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 돼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아, 제발.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 주소를 알아내서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명확하니 승소할 겁니다. 저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2달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남편 불출석을 확인하고 선언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그렇게 25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남편과 아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빠 어디 지방에서 공사장 일한다던데. 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나.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있겠어. 근데 그리운 게 아니라 그냥 허망한 거야. 그 세월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 지나갔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알아. 딸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딸이 확인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아빠는 안 부를 거야. 괜찮지? 저는 당연하다는 듯 응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빠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신랑에게 인계했습니다. 신랑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딸 평생 잘 부탁해요.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신랑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장모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딸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안 왔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딸을 잘 키워냈습니다. 혼자서도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딸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습니다. 단골들은 저를 미선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김태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미선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여기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남자는 이것저것 사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남자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그냥 친구로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또 속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저도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그 남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외과 의사였고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암이었어요. 3년 투병하다 떠났죠. 저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5년 전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제 경우는 사별이 아니라 배신이었지만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살아있더라고요. 정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정우진이 공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진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배려심 많고 진지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정우진이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전 그런 미선 씨가 좋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남자가 제 전 남편 같지는 않다는 걸.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우진이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키스를 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정우진도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해요. 그의 말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진과 저는 이제 공식적인 연인이 됐습니다. 딸아이도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딸이 평가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정우진 선생님 괜찮은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우진은 저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해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 결혼이 두려워요. 또 배신당하면 어떡해요.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절대 미선 씨를 배신하지 않아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약속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진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미선 씨 가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오히려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재혼 후 제 삶은 더욱 안정됐습니다. 정우진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함께하고 가게 일도 도와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을. 어느 날 딸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곧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손주를 안을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우진도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용품을 사러 다녔습니다. 작은 옷들, 장난감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10개월 후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첫 손주였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행복하게 자라렴. 정우진도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예쁘네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제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우진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를 돌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딸이 알려줬습니다. 아빠가 재혼했대. 지방에서 만난 여자랑.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그 사람도 새로 시작하는 거겠지. 딸이 놀라며 확인했습니다. 엄마 화 안 나? 저는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왜 화가 나? 이제 남이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 상관 아니야. 딸이 안도하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강해진 것 같아.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밤이 됐습니다. 정우진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잡으며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 남편 소식 들었다면서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정우진이 감탄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대단해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다니. 저는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우진이 웃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57세가 됐습니다. 반찬 가게는 3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점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2곳은 믿을 만한 직원들이 운영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저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우진과 저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주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가게에 걸어놨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래?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잘 지켜놓을게. 딸아이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내년이면 손주가 하나 더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저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여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차를 한 잔 내주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고, 그 다음엔 허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멈춰선 안 된다는 걸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질문했습니다.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다시 행복해졌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자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저 사람도 이겨냈으니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뿌듯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요.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정우진과 저는 집에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네 가족, 정우진의 아들네 가족, 모두 합쳐 1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물 교환 시간이 됐습니다. 정우진이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습니다. 예쁘네요. 정우진이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수줍어지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우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트리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우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말없이 트리를 바라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박미선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깍두기 담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손맛은 믿고 먹죠? 저는 할머니에게 깍두기 한 통을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고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딸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엄마. 손주도 데려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딸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는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잘했네. 사위도 함께 웃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가게 장사 잘 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엄마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진은 병원 당직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10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우진이 고백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정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정우진이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행복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 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났잖아요. 정우진이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여러 사람의 일터가 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줬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로 나물 떼어놨어요. 막내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재혼식장 문을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슴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복수는 제게 카타르시스를 줬지만 진짜 치유는 시간과 새로운 사랑이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우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끝났어요. 저녁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정우진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정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일찍 자요. 우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우진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제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 지금 제 나이는 57세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좋은 남편이 있고 건강한 딸과 사위가 있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10년 전 남편은 7년형을 살고 나와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 어디선가 작은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입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입니다. 가끔 누군가 질문합니다. 후회 안 해요? 그렇게까지 복수한 거?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 없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배신당했다고 속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힘내요.